선생님이랑 요 동아시아사 연표 한번 볼게요. 자, 왕조를 중심으로 보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중국부터 시작하는데 유목민족은 이렇게 좀 연한 파란색으로 선생님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하, 상, 주, 그리고 이 견융족의 침입을 받아서 춘추시대, 그리고 전국시대 900년간의 분열이 일어난다 했었죠. 그죠? 그러면서 진시황이 통일을 해가지고 이제 최초의 통일 이루어지고, 자, 그러는 과정에서 너무 지나친 법가 사상 때문에 결국에는 진이 무너지고 한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흉노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흉노와의 전쟁은 이제 한의 숙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백등산 전투죠. 그죠? 여기서 패배해서 한 고조는 막대한 양의 이제 비단이나 또는 이제 그 공주, 화본 공주를 이제 흉노에게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력을 갚은 게 한무지였죠. 그죠? 장건을 파견하고 남비엣과 고조선을 정복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왕망이 등장해가지고 왕권을 찬탈했다가 다시 한이 건국이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한을 후한, 앞에 한을 전한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서 결국 한나라가 황건적의 난으로 무너지고 호족들이 자신의 이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일으키면서 유비가 촉, 손권이 오, 조조가 위를 이제 건국하는 삼국시대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조조도 역시 사마씨들에게 그 나라를 뺏기면서 위에서 진으로, 진이 중국을 전체를 통일하면서 이제 진에서 처음에는 사마씨들에게 지방의 영토를 나눠주는 봉건제를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지방의 사마씨들, 왕들의 반란, 그래서 8명의 왕의 반란이라서 파랑의 난이라 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서로 간의 전쟁에서 내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유목민족들을 만리장성 이북에 있는 유목민족을 남하시키면서 결국 그 사람들이 난을 일으킨 바로 영가의 난이었죠. 그죠? 그래서 영가의 난으로 인해서 선비, 흉노, 저갈강 등 5개의 호, 오랑캐들이 16개의 나라를 만드는 516 시대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진은 남쪽으로 내려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쪽으로 간다는 게 더 의미가 있어서 동진이라고 하고 앞에 진은 서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동진 여기서는 이제 창장강 인남, 강남 지역이 개발되고 그래서 농업 생산력이 급증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56국을 북위가 통일을 하면서 남북주 시대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특히 북위 같은 경우에는 유목민족 국가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교를 이용하고 윈강석굴 그리고 수도도천도 하고 그죠? 하나 정책들을 실시했었죠. 그죠?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분열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주변 이제 나라들은 더욱더 자신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한국사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한국사를 가보니까 백제가 처음에는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차지했다가 두 번째는 이제 소수리왕이 등장을 하면서 체제를 안정하고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이 등장하면서 고구려 전성기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등장하는 게 바로 백제와 신라의 동맹이었었죠. 그죠? 그러니까 고구려가 제일 최대 전성기를 누릴 때 중국은 뭐 되어 있었다? 분열되어 있었다는 거죠. 분열. 자, 그때 당시 이제 일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몬토기 기억나죠? 새끼줄무늬 토기. 그 다음에 한반도로부터 이제 청동기 철기가 전리되면서 좀 한반도 스타일의 야요이 토기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뭐 후한 광무제에게 금 도장을 받기도 하고, 야마타이국을 포함한 30개의 소국들이 막 등장을 하면서, 대표적인 이제 야마타이국이 히미코 여왕이 이제 어떻게 보면 권력을 잡고, 또 위나라, 여기서 말하는 이 조조의 위예요. 위로부터 이 친위외왕이라는 칭호도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삼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반도의 삼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이런 전란을 피해서 일본으로 많이 넘어간다 했었죠. 이런 사람들 뭐라 부른다? 도웨인. 그죠? 이런 도웨인들의 이제 활약으로 야마토 정권이 성립되고 강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야마토라는 것은 본토란 뜻입니다. 그래서 야마토 정권의 성립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된 거죠. 그죠?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중국으로 다시 가보면 중국이 한참 분열했던 시기에 돌궐 제국이 성립을 하죠. 이전에 이제 유연을 물리치고 돌궐이 이제 흉노 다음으로 두 번째 초원지대를 통일하고 제국을 세우게 돼요. 얘네들은 독자적인 문자도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북위에 이제 분열되었던 북제나 북주에게 조공을 받기도 하는 그런 면모를 보이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 돌궐이 잘 지냈던 애가 누구였다? 고구려. 자, 그런 와중에 누가 이제 드디어 수나라가 이제 통일을 하게 돼요. 남북조를. 그리고 이런 남북의 불균형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정리하기 위해서 대운하도 짓게 되죠. 황호강과 이제 창장강을 남북으로 잇는 그리고 과거제를 실시해서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능한 관리들을 뽑게 돼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고구려 침입을 강행했죠. 그죠? 그래서 살수대첩으로 되고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되면서 결국 당나라로 정권이 이양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는 이렇게 현장이 불교에 직접 이제 인도에 다녀와서 대당서역기를 저술하기도 하고 또 율령 같은 경우에 거의 완성이 된다 했어요. 그죠? 하지만 주변 이제 토변 국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가지고 이 화본 공주를 보낸 이런 굴욕적인 일도 있었고 또 당태종이 직접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결국 실패했죠. 그죠? 그런 와중에서 결국에는 신라와 연합을 하게 되는 나당 동맹이 형성이 됩니다. 저기 보면 되죠. 짐춘추가 당나라로 갔는데 결국엔 이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당태종이었던 이유가 있었다. 그지? 그러면서 이제 당이 토본과의 전투에서 이제 대패했죠. 그죠? 그러면서 측천무가 황제로 즉위를 하면서 이제 안팎으로 당나라가 엄청 위기에 처했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신라와의 전쟁에서 당나라가 집중할 수 없었고 이제 신라가 이제 당나라를 물리치면서 삼국을 통일하게 된 데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고구려를 뒤이른 발해가 건국되면서 이제 이제 한국은 남북조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일본으로 한번 가볼까요? 일본 한참 도웨인에 의해서 이런 백제, 그 다음에 쇼토코테자의 스승님이 누구였어요? 해자. 이 사람 고구려 승려였잖아요. 그죠? 이런 도웨인들의 활약이 막 등장을 했을 때요. 특히 쇼토코테자는 이렇게 이제 백제라든지 고구려라든지 이런 삼국의 문화를 열심히 받아들여서 아스카 지역에 이런 이제 한반도 스타일의 사찰을 많이 짓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쇼토코테자가 있었을 때는 아직 한반도 스타일이다. 한국 스타일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담진도 역시 그런 형태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좀 변화가 생긴 게 바로 이거예요. 견당사를 파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실 한반도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도 율령이나 불교를 다 어디서 받아들였어요?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에 직접 가는 거예요. 누가? 일본이. 그래서 당나라 스타일의 율령 제도를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대표적인 게 다이카 개신. 그리고 당나라와의 전투에서 패배했지. 이거는 왜 갔냐면 백제 이제 일본하고 제일 친하게 지냈던 백제가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 그러니까 멸망하니까 일본이 군대를 지원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런 다이카 개신 등의 이런 어떤 내용을 정리한 게 바로 다이오 율령이었죠. 그죠? 다이오 율령에서 주된 내용은 이관팔성제 기억나요?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담당하는 신기관과 그리고 정치를 담당하는 태정관이 있고 그 아래 팔관이 있었죠. 팔성이 있었죠. 팔성. 그래서 이걸 이관팔성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를 옮긴 거예요. 수도를 어디로? 나라로. 옛날엔 이름은 헤이족효. 헤이족효의 모양은 어떻게 돼 있었죠? 정방형의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성과 모습이 유사했었죠. 그죠? 그러면서 이 나라 시대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불교가 엄청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라 시대라고 하면 이런 도다이사 대불이라든지 당나라에서 이제 일본으로 건너오기 위해서 수차례 노력하다가 실명까지 한 감진 스님의 활약 이거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수도를 해이안으로 옮겼어요. 이 해이안으로 옮겼을 시기는 이제 당나라가 안사의 난으로 되게 혼란스러웠던 시기였죠. 그 양귀비의 그 이제 총회에 현종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빠져 있다가 이런 당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쇠락한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견당사 파견을 중지하고 이때부터는 일본 고유의 국풍 문화가 발달하게 됩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도 신토와 더해지는 신불수합적인 모습을 보이고요. 이때 활약했던 스님이 애니는 누구의 도움을 받았다? 장보고의 도움을 받았었죠. 그죠? 자, 그렇게 당나라가 무너지고 이제 처음으로 등장한 나라는 요 나라였어요. 요 나라. 거란족이 세웠죠. 그래서 거란족이 만리장성 이남의 연후 16주를 장악하게 됐는데 그 이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이제 송입니다. 나라가. 그래서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세웠는데 이 조광윤은 당나라의 절도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절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나라의 군사와 어떻게 행정 업무를 같이 보는 관리였죠. 그죠? 그래서 이 절도사가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나라 때 알록산이라든지 사사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난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조광윤이라는 이제 절도사 출신의 황제는 이제 이런 관리들에게 군사권을 쥐어주면 안 되겠다 해서 오로지 문관으로서만 나라를 통치하는 문치주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치주의의 장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황제권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모든 이제 군사력 이런 건 황제가 담당하니까. 하지만 약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군사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앞에서 있었던 그 뒤에 등장하는 여진족의 금 그리고 이제 몽골족의 원에 여러 차례 걸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격을 받는 이런 처지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 와중에서 이제 송나라 때 발달한 게 바로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성리학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이와 기를 개념을 가지고 우주의 이론을, 우주의 운영 원리를 설명하는 철학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었겠죠. 유목민족의 침입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유목민족의 침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화적으로 빛나는 존재다. 그래서 중화사상을 더욱 드높이는 그런 학문으로서 또 이용이 되기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고려께서 이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려와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이 부족한 군사력을 어떻게 보면 강화하려는 측면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걸 때문에 요나라였던 거란족도 쳐들어오고 또 금나라 같은 경우에도 고려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앞에 우리가 헤이안 시대까지 봤었죠. 헤이안 시대 말기에 귀족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런 귀족 분쟁 사이에서 이제 승기를 잡기 위해서 이 귀족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무장한 농민들, 이 사람들을 군인으로 고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군인이 이제 무사인 거죠, 그죠? 그래서 무사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권력이 세지는 이런 시대가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무사들이 결국에는 귀족들 분쟁 사이에서 권력을 얻고 얘네들이 결국에는 독자적인 정권을 창출한 게 바로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는 일본 최초의 막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얘네 가마쿠라 어디 근처에 있냐면 지금 현재 도쿄 근처에 있어요, 도쿄, 동경. 그래서 이제 나라, 헤이안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곳은 천황이 다스리고 그 다음에 도쿄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서부, 동부 지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막부라는 게 천막에서 만들어진 정부란 뜻이거든. 그래서 막부의 대장이 바로 이 장군 출신이겠죠, 장군. 정의대장군, 다른 말로는 쇼군이라고 하는데 이 쇼군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권력의 핵심 정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화적인 체제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천황이 존재하고 상징적으로 쇼군이 정치적으로 실권을 잡는 이런 이제 시대가 일본에서 등장하게 된다. 이런 게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보면은 최우나 이런 뭐 최충원 이런 사람들 우리가 이제 뭐 무신집권기가 있었죠. 이런 무신집권기도 역시 군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왕은 허수아비 존재에 불과한 이런 어떤 이원적인 체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일본도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되게 된다. 그리고 나서 이 가마쿠라 막부는 이후에 등장하는 이 몽골족의 침입을 맞아가지고 그거는 쇠퇴하게 돼요.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무로마치 막부. 우리 고려도 역시 이런 몽골족과의 싸움 끝에 결국에는 몽골족의 원간섭기를 맞이하게 되고 신돈이 공민왕이랑 이제 함께 전민변정도감 등을 설치하면서 개혁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면서 조선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원나라가 이민족 출신의 이제 나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 전체를 지배하면서 권력을 잡게 되지만 결국에는 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한국에는 고려, 중국에는 송, 그 다음에 일본에는 가마쿠라 막부가 있었다. 이렇게 같은 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한국은 조선일 때, 일본은 명, 그런 다음에 한국이 조선일 때, 중국은 명, 일본은 무로마치 막부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아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오이라트, 타타르 등 북쪽의 몽골족의 어떤 침입이라든지 닝보의 난처럼 이렇게 남쪽에 침입하는 왜구라든지 이런 북로남의 화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특히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감압을 발급해가지고 이 감압부가 가지고 있는 선박만 입항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런 감압무역을 통해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명나라의 조공을 바쳤던 류큐가 엄청 번영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한 데 있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멈추게 됩니다. 감압무역을. 왜냐하면 중간에 일본에서 이제 센코쿠 시대가 등장을 하면서 이 중앙에 권력을 집중하는 정치 기관이 없는 거예요. 막부가 없으니까.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제 지방 세력들이 세지고 그러면 해적들, 왜구들이 증가했겠죠. 그죠? 그래서 감압무역이 중단되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센코쿠 시대를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안에 이제 이런 혼란을 정비하면서 일으킨 게 임진왜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이후로 에도 막부가,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으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뉘고,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진왜란 참전하면서 명나라가 힘을 잃고 이제 후금 청나라가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조선 후기, 그런 다음에 청 이렇게 넘어가죠. 에도 막부로.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이 아는 얘기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감압무역 얘기도 방금 나왔었지만 여기 일본에 가보면 이와미 은광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슈인장이 발급됐다. 슈인장 발급도 나오죠. 어딨죠? 어디 못 찾겠나? 슈인장 발급이나 또 뒤에 보면 뭐 나가사키 등장, 그 다음에 심패 발급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연표를 통해서 좀 보시면 아, 요런 시기에 요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